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미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 암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암흑의 구름, 오해의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암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헬라의 철학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금이 다리는 6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오기를 몇 년이나 믿었냐면 2000년이나 믿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말 라마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 진화론 학자인데, 이분이 우연히 거미를 하나 잡아보니까 다리가 8개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미가 있네. 좀 나쁘게 말하면 병신 거미가 있네. 또 다른 거미를 잡아보니까 그것도 8개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 2000여 년 만에 라마르크에 의해서 거미 다리가 6개에서 8개로 시정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웃지 못할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암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암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암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특별히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신 암 보고서를 들어서 Cancer Update from Johns Hopkins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미국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전경입니다. 벌티모어에도 있고 여러 곳에 분교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1876년 벌티모어 은행가 존스 홉킨스가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를 해서 대학을 설립했고, 이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대학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미국 최초로 연구원 시스템을 구축했고, 강의식을 탈피하고 세미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이 대학의 부설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의 병원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암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의학적인 조처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아직 이제 면역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고요. 유전자 치료는 아직 실용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2005년을 목표로 인체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를 했는데, 5년 앞당겨서 2000년 초에 인체의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사람에게 이 유전자 치료를 적용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리나 봅니다.
만일이 이 유전자 치료가 이렇게 일반화되고 실용화되면은 의료계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소대병 검사나 엑스레이나 뭐 이렇게 CT나 MRI가 사실 필요 없어져요. 유전자 치료가 현실화되면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환자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면봉을 하나 꺼내가지고 환자의 해서 입 안에 세포를 묻혀냅니다. 혹은 뭐 가위로 머리카락을 좀 자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은 인체 유전자 지도에 대입된 대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지 나타납니다. 46개의 염색체 중에 X 염색체, Y 염색체가 있는데 X 염색체 몇 번, Y 염색체 몇 번이 문제가 됐다. 딱 집어내면 정확한 병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놓은 이렇게 고쳐놓은 그것을 거기에 대입시키면 병이 낫죠. 이런 겁니다. 아직 이제 실용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미련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유전자 치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실용화도 안 됐지만 이게 실용화된다고 할지라도 유전자 치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병은 정확히 밝혀져서 그것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지 몸과 마음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고 신체적인 질병은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사람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무리 바꿔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 병은 다시 재발됩니다. 그래서 자연치료에서는 반드시 병치료에서 인간 회복으로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병치료가 되기가 힘듭니다. 조금 치료가 돼도 나중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강기별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게 뉴스타트 혹은 베스트 라이프로 물도 충분히 마셔야 되고 햇볕도 활용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식사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생력, 자연복구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잘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자연치료제에서 자연치유력으로 이렇게 바꿔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까지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는 질병의 그 고장난 부분을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밝혀내서 이거를 고칠 수 있지만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간은 가장 좋은 치료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자연치료를 따라가는 건데, 즉 뉴스타트 기별대로 살고 뉴스타트 기별대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강 문제나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빛을 우리들에게 밝히 비추어 주셨어요. 성경상 말세 이후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빛을 비춰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그 지성소 봉사 사업을 곧 마치시면 나오셔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성소의 빛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어요.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된 데가 없어요. 자연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치료를 단순히 뭐를 먹고 뭐를 하고 이런 것으로만 낮추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연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생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존스 홈키스 대학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암 치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 암 연구 기금, 그리고 유니세프, 그리고 월드 헬스 오르거니제이션 등 세계 보건기구 등 다른 명문 대학들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암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것을 제 의도대로 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 안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로 진단된 사람만 암 환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모두 암세포를 가지고 있고 하루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또 새로 만들어진 암세포를 다스리는 작용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T세포 중에 NK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인자 중에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암을 다스립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런 작용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암세포가 수천 개씩 만들어져도 암세포를 다스리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암세포가 계속 증식돼서 억 단위로 암세포가 많아지면 병원 진단으로 나오면 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암 환자로 진단이 안 됐다 할지라도 안심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건에서만 안심할 수 있느냐면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NK세포나 P53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안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추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건강 기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입맛대로 살고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은 암 환자가 됩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성심을 다해서 이 암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설령 우리가 암 환자로 진단이 됐다가 치료가 잘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진짜 암세포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좀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심하고 마음대로 먹죠. 고기도 먹고 또 이렇게 먹으면 암세포가 막 증식합니다. 그럼 또 암 환자가 됩니다. 한번 재발할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는 환자들 중에는요, 이런 자연 치료를 해서 암에서 극복했는데 또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음식에 외도를 해가지고 암이 재발이 됐어요. 또 정신 차리고 또 고쳐졌는데 또 그랬어요. 여러 차례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도박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으면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 그림은 이게 이제 암세포거든요. 이게 암세포고 이거는 혈관인데, 암세포가 우리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암은 어느 국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식돼서 간암이나 위암이나 뭐 이렇게 임파선암이나 뭐 이렇게 또는 이 대장암이나 췌장암이나 신장암이나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암세포는 소위 시스테믹 디지즈라고 해서 전신병입니다. 우리 온몸에 암세포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죽고 그러는데 내버려 두면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일 때는 암세포는 파괴되고
더 이상 증식도 안 되고 전이도 안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연치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균형. 여유, 중요 이런 것들. 특별히 균형이라는 말은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은 크게 나눠서 면역 결핍에서 오는 병이 있고 면역 과다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범위의 병은 동맥경화에서 옵니다. 면역 결핍에서 오는 대표적인 병은 에이즈 같은 거, 그리고 각종 암, 그 다음에 세균 감염성 질병들, 감기로부터 폐렴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면역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거고, 면역 과다에서 생기는 병은 각종 알레르기성 질병들, 알러지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모든 형태의 알레르기성 질병들, 그리고 오토임뮨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자가면역병, 그리고 암 중에서는 딱 한 가지 림프종이라고 임파선암이 이 면역 과다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부류의 이 건강 문제는 알테리오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로 심장마비, 뇌졸중,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이요, 고혈압 이런 등등.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균형이라는 말을 했는데, 암을 이기려면은 면역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면역 균형만 이루어지면 암이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치료의 이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된 모든 자가면역병, 루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氏질병, 크론시병 등, 또 용혈성 빈혈, 신사구체염 등등 우리 몸의 T인파구가 우리 몸을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병들, 이런 것들은 치료하는 약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병들도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주고 영양균형을 잡아줘가지고 면역균형이 오면은 해결됩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자, 자연치료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치료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치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거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학자로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보이는데, 이것은 유전적, 환경적,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 습관상 요인에 의한 것인데요.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면은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고 암을 극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양 불균형 상태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영양 균형을 가져오는 여기 방법으로서는 곡류,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를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그리고 곡류는 항상 통곡류로 먹고, 야채와 과일은 끼니를 따로 해서 싱싱하게 먹고, 곡류는 잘 익혀 먹고, 견과류는 소량으로 먹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조혈작용에 필요한 비타민 B12를 잘 챙겨서 보충해주고, 단백질을 잘 보충해주고, 이러면 영양 균형이 잡아집니다. 옛날에는 토양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리 몸이 유전적인 성향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생물이 많은 땅에서 생산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잘 합성이 돼가지고 영양 보충을 해줍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종류가 20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8가지입니다. 8가지 이름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자일로스 이런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글루코스하고 갈락토스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몸이 정상이고 토양이 정상이라면
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6가지가 합성이 돼 가지고 8가지 탄수화물이 딱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영양실조가 걸릴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복합적인 영양 균형을 이렇게 딱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암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화학요법,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는 급속히 성장하는 암세포를 독살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골수, 모근세포, 위장내 혈관 등 급속히 성장하는 건강한 세포도 파괴하고 간, 신장, 심장, 폐, 췌장, 여기 언급 안 했지만 다른 기관들도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이 암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리 몸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사실 항암 치료는 유익보다는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해서 암에서 완전히 나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한 몇 년은 버티다가 다 재발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해서 암을 치료했지만 식생활도 안 바꾸고 마음 자세도 안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해서 성공적으로 나왔으면 암 세포가 발견 안 되면 나았다고 옛날처럼 마음대로 삽니다. 옛날 병들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또 병들죠.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병에서 나으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적인 암치료의 한계점을 여기 제시를 했는데,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방사선은 건강한 세포, 조직, 기관 역시 태우고 흉터를 내고 손상을 입힌다. 자,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종종 종양의 암의 크기는 줄이지만 계속 사용하면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발이 안 섭니다. 약효가 안 나와요. 이런 치료를 반복하면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독종의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괴력이 더 어려워져서 옛날 사용했던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독한 약을 사용해가지고 치료하면 우리 면역체계가 그냥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수술 역시 일본의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한 의사가 그래서 세계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암에 걸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더 오래 살고 고생도 덜하고 그런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의사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미국의 그 뉴욕 지역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50대 초반의 여성 참가자가 손을 들어요.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소개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손을 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의사가 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토를 하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간호사예요.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간호사로서 일을 했는데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간호사 신분이지만 위암에 걸렸는데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안 하고, 이분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살이 쭉쭉쭉쭉 빠지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한동안은 자기 몸 중에서 무릎이 제일 컸대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 주변에서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네가 간호사냐? 정신이 있냐 없냐? 응? 네가 좀 상식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건 받고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야지,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공격을 해도 이분이 막무가내면서 상관 안 해요.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이렇게 죽다가 죽어도 죽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냈는데 손을 들고 얘기한 그때가 29년째 사는데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일본 의사의 말이 저한테는 옳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암은요, 이렇게 스피드 캔서가 있고 슬로우 캔서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뭐 몇 달 사이에 2배, 3배로 커나가는 암이 있고 10년, 20년 지나도 한두 배로 커나갈까 말까 하는 암이 있어요. 근데 검사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요, 그 10년, 20년 지나도 한두 배로 일반 혹처럼 커나갈까 말까 하는 암이 메스를 대면,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수술을 할 때 메스를 대면은 스피드 암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대단히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조직 검사도 이렇게 슬로우 캔서를 스피드 캔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암이.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암세포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인간은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 차이는 수가 많고 적고 차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암 환자가 됐어요. 전이가 됐어요. 다 퍼졌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오늘 저녁 하늘이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산다면 암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요,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암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이다. 즉 암세포가 생기면 칼로 잘라내고 독극물로 독살시키고 방사선으로 찢어 죽이고 다 폭력이죠. 폭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다스리려면은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암을 정복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암이 좋아하는 것은 다 빼고 암이 싫어하는 것만 주면은 암이 알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안 믿어지죠? 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암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뭔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암은 우선 설탕을 좋아합니다. 4발 달린 짐승의 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날개로 날아다니는 고기도 다 좋아합니다. 우유도 좋아하고 계란도 좋아하고. 암이 좋아하는 것은 기름에, 식물성 기름이라도 기름에 튀긴 것은 아주 좋아합니다. 커피 아주 좋아합니다.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또 짜게 먹는 음식을 또 암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싫어하는 음식은 뭐냐? 암이 싫어하는 음식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이 싫어하는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곡류, 과일류, 견과류, 야채류 이런 것들이 암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암이 싫어할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할 때 이제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암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짝을 이룬 산소, unpaired 이게 아톰이라고 그러는데 이 활성산소가 많아져 가지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잉 자극이 계속 지속되면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암 환자로 진단이 안 되려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것들이 고기에는 없습니다.
다 채소류, 과일류, 곡류에 들었죠. 비타민 E는 곡류에 많이 들었고 비타민 C는 야채 많이 들었죠. 비타민 A는 베타캐로틴 형태로 해서 이 황색 또 빨간색 당근이나 토마토나 이런 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백혈구를 비롯해서 T임파구, NK세포, P53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복합적인 영양 균형을 공급하면서 항산화제와 특별히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품들은 암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 균형을 잡아주면 면역 균형이 오고 또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위한 세포 환경이 조성되고 T임파구나 NK세포가 활성화되고 P53 유전자의 정상 활동으로 암을 이겨냅니다. 이거는 P53 유전인자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펄은 지구 같은 게 P53 유전인자인데 이게 P53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이게 지금 DNA가 고리가 하나 깨졌죠. 이 고리를 이어줍니다. 수리를 하고요. 또 세포가 분열 사이에 쉬게 해가지고 염색체가 막 꼬여 있으면 이런 꼬여 있는 실타래를 다 풀어주는 역할이 P53이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생기면은 이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퍼집니다. 근데 P53은 이 신생혈관을 잘라버립니다.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몸에 이 P53은 시계를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P53은 무슨 조절을 하느냐면 암세포가 생겨나면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스스로 알아서 죽도록 자살을 유도합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아포프토시스라고 합니다. 아포프토시스. 병리학 책에 가면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병리학 책에서 스캔을 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원래의 혈관에 신생혈관들이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지는데 이 신생혈관을 P53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DNA를 복구하고. 그 다음에 암이 또 좋아하는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암이 좋아하는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암은 각종 독소와 중금속이 많이 든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또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위험하죠. 제가 농촌에서 35년 이상 살고 있는데요. 농촌 분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셔요. 제초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조금만 수고하면 풀을 뽑을 수 있는데 안 뽑아요. 제초제로 다 쓰는데 제초제는 괜찮은 줄로 알아요. 그리고 농약은 좀 조심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초제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반감기가 40년이에요. 우리 몸에 한번 들어가면 40년 동안 안 빠져나가요. 이런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요,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 한국은 물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야 좋은 줄로 알아요. 만일 물속에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이 좋다면은 이 세계에서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든 물은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에서 소금기만 빼고 바닷물 마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또 안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제 저녁에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분자 구조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세포 속으로 넣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거절을 해요. 이거를 무슨 기전이라고 말하느냐면은 셀렉티브 펌프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들여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를 하는데, 물속에나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을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 외막, 내막이 있는데 내막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나 외막까지는 들어가는데 내막에서는 걸러요.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물하고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우리 몸은 유기질이에요. 흙 속에나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무기질이에요. 무기질과 유기질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안 돼요. 근데 물 속에나 흙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식물이 그거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식물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기 전에 셋째 날 식물을 먼저 만들었어요. 식물은 동물이나 사람의 모든 생명체 먹이사슬이에요. 먹이사슬의 근원이에요. 식물은 흙 속에나 물 속에서 미네랄을 빨아먹고 반드시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햇볕을 받아서 포토신테시스라고 하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무기 미네랄이, 즉 비활성 미네랄이 분자 구조식을 갖춘 활성 미네랄로 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음식에서. 만일 인을 물에서 얻는다면은 활성, 비활성을 떠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인, 피로, 인을 얻는다면 물을 무려 8,000컵을 마셔야 돼요. 하루분에 해당되는 걸 얻으려면. 그래서 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는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을 계속 먹게 되면 이게 암 발생에 기여를 합니다. 관절염도 그러고 또 동맥경화도 그러고 백내장, 녹내장도 그러고 담석증, 신장결석, 방광결석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은 무산소 환경을 좋아합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20.9%를 차지하고 있어요. 질소가 70%, 탄소가 1%, 나머지 1% 가운데 수소가 제일 많고 다른 원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여건에서는 산소의 20.9%가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그걸 유지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절하시느라고 나무를 통해서 조절을 하셔요. 나무는 낮에는 산소를 내뿜고 탄산가스를 먹지만 밤에는 반대로 산소를 먹고 탄산가스를 내뿜어요. 그래서 산소 과잉 상태를 조절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께 힘찬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정말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암은 유산소 환경에서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20.9% 된 그 상태에서는 암이 번성을 안 해요. 그러나 산소가 30% 된다든지 15%로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 암에 걸려요. 산소가 적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산소가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만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자를 씻어가지고 은박지에 싸서 굽거나 익혀서 먹으면 최고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맥도날드에서 포테이토 칩 같이 감자 껍질을 벗기고 채를 딱 써서 기름에 튀겨놓으면 이것은 암 생산 음식이 됩니다. 암이 이렇게 채로 썰어서 면적이 넓어졌는데 또 기름에 튀겨냈으니까 산소가 엄청나게 언급붙어요. 그래서 먹으면 산소 과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라면 발 이렇게 국수발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에 튀겨놓은 라면은 진짜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증기에다가 쪄낸 라면도 통밀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의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 우리가 암이 제일 싫어하는 물은 증류수입니다. 그리고 역삼투압수 이런 물들이에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은 암이 아주 좋아합니다. 각종 중금속이 든 물도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말하는데 정말 감동을 받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영적인 부분. 원래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을 지닌 온전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수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요, 이렇게 바꿨어요. 똑같은데 하나만 더 추가했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을 지닌 상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려면 몸과 마음과 영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우리가 암을 실제로 물리치려면은 뭐 이렇게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리고 물도 깨끗한 물 먹고 햇볕도 활용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기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은 암과 싸우는 사람을 최후의 승자로 만드는데 1등 공신입니다. 분노, 비난, 증오, 원한 등은 인체를 스트레스로 채우면서 급격하게 산성 상태로 맞대기 때문에 거기서 암이 막 무더기로 막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배우도록 해야 되고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암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100년같이 사는 멋진 삶의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암은 우리 몸에서 맥을 추지 못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 있는 것이 우리 몸의 NK세포 등 T임파구입니다. 밑에는 암세포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이 T셀이 암세포를 만나면 수용체로 딱 걸어가지고 이게 암세포라는 걸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로 폭력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셨지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함의 교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선택은 100%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결과를 자업자득해서 스스로 망하는 것이 최후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암 환자로 진단됐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질병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두 번째 가운데 그림 보면은 암세포에서 B7이라고 하는 암세포의 유전인자가 CD28이라고 하는 T임파구의 유전인자에게 소식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요. 나를 죽여달라.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암세포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T임파구에서 암세포를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페르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집어넣으면 암세포가 흐물흐물하게 해서 죽는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아포프토시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광주 빛고울교회에서 한 주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한대. 그래? 뭐 거기 가면 별거 있겠나? 그런데 와봤더니 괜찮아요. 야, 그 머리 하얀 강사도 그냥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뭐 과일만 뭐 3일 먹으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또 밤이고 낮이고 참 여기 오니까 문 앞에서부터
집사님들이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내가 사람 머리에 털라고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가능하면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대로 건강식을 먹어보니까 참 좋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면은요, 이 암세포가 주인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암세포도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이 집이 망하니까 내가 알아서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T세포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 몸의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암이 됐고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퍼져도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최소한 홍수 이전의 음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 건강식, 채식 위주로 식사를 바꾸고 공기가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이나 형제간이나 이웃간이나 회사 동료 간에 진실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우선순위를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맥을 못 추고 죽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로 죽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방사선으로 지져 죽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암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2007년 10월에 생활습관과 암과의 관계에 대한 매우 유익하고 의미심장한 권고문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동안 연구 발표한 7천여 편의 자료들을 세계적인 명성을 펼치는 21명의 과학자